안녕하세요. EBS 개념 완성 한기덕의 물리학 1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한기덕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은 뉴턴의 운동 법칙 3가지 법칙 같이 배웠었는데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관성의 법칙. 하던 거 계속하려고 한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그 속도 그대로 가려고 한다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었고요. 이 법칙, F는 ma, 우리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뉴턴 운동의 이 법칙, 가속도 법칙이 바로 이 법칙이었고 3법칙은 작용-반작용 법칙. 주먹과 주먹끼리 부딪히면 왼쪽 주먹이 아파요, 오른쪽 주먹이 아파요? 같이 아프죠. 왼쪽 주먹이 오른쪽 주먹을 때릴 때 오른쪽 주먹도 왼쪽 주먹을 때리니까 A가 B를 칠 때 B도 A를 치더라. 작용-반작용 법칙이 뉴턴 운동의 3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뉴턴 운동 법칙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또 새롭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방금 얘기했듯이 물체의 운동을 운동 방정식 F는 ma를 적용시켜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살펴볼 거고 운동량, 충격량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느냐 그 흐름을 알아야 될 텐데 자,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시스템에 작용하는 알자 힘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두 물체가 서로 붙어 있어요. A 물체, B 물체가 서로 붙어 있는데 A의 질량은 2kg, B의 질량은 3kg이라고 했을 때 자,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졌다? 예를 들어서 10N의 힘이 가해졌다. 자, A와 B 전체 이 시스템에 가해지는 알자 힘,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요 10N. 자,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10N이다. 요걸 얘기하는 게 바로 1번입니다. 자, 뉴턴 운동 법칙을 적용시킬 건데 첫 번째로 확인할 거 일단 F는 ma에서 요 시스템 A, B가 같이 함께 있는 요 시스템에 작용하는 알자 힘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확인할 건 세 번째까지 같이 봅시다. 시스템에 뭐를 구할까요? F는 ma니까 뭐를 찾냐면 전체 질량. 자, 여기는 전체 질량이 얼마예요? 아,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 B가 붙어서 어차피 움직이잖아요. A를 밀어주지만 옆에 붙어있던 B도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A와 B를 하나의 물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이 전체 시스템에 10N의 힘이 가해지고 있더라라는 걸 1번에서 찾았고 전체 시스템의 질량이 5kg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즉 2번 시스템의 전체 질량을 구한다 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그렇죠. F는 ma에서 A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F는 ma니까 요 시스템 A와 B가 함께 있는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10N. 전체 질량은 5kg. 따라서 A와 B가 함께 움직일 때 그때의 이 시스템의 가속도 A는 얼마죠? 당연히 2죠. 그래서 A는 2m/s 제곱이다 라는 가속도를 찾을 수가 있고 자, 그게 3번이에요. 시스템의 가속도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일단 1단계가 끝난 거예요. 이게 스텝 1. 따단 스텝 1입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좀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그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자, 4번이 무엇이냐?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무엇을 계산한다? 자, 우리 지금 뭘 한 거냐면 전체 요 시스템 A와 B가 함께 있는 전체 시스템에 작용하는 알자 힘과 질량을 이용해서 A와 B가 움직이는 가속도를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할 건 A 따로 B 따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살펴볼 거예요. 즉 4번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을 계산한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데 자, A가 2m/s 제곱이란 걸 우리는 계산을 했고요. 자, 이거를 A, B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A고요.
얘가 B예요. 자, A는 몇 킬로그램? 2kg. B는 몇 킬로그램? 3kg. 자, A와 B가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이죠. 미니까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같은 속도, 같은 가속도를 갔는데 그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 2m/s 제곱이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R자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맞습니다. F는 MA 우리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F는 MA에 넣으면 되고 2kg인 물체가 2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하니 결과적으로 A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더라? 4N이더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B는?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F는 MA가 적용이 되고요. 질량이 3kg인 물체 B의 가속도는 동일하게 2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하니 결과적으로 6N의 힘을 받는구나 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합당한지 한번 볼게요. 10N의 힘이 가해졌고 10N의 힘이 가해졌고 그 R자임을 생각해 봤더니 A가 4N, B는 6N. 합치면 전체 10N이 나뉘어서 걸리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4N이니까 2kg이니까 나눠주면 2m/s 제곱. B도 마찬가지. 6N이고 3kg이니까 나눠주면 2m/s 제곱. 동일한 가속도를 가지고 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번까지 있는데 5번.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분석한다. 자, 모든 힘을 분석해 볼게요. 지금 요거는 A와 B에 작용하는 R자 힘을 분석한 건데 A와 B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처음 그림을 보니까 A를 밀어주고 있어요? B를 밀어주고 있어요? 10N의 힘으로? A를 밀어주고 있죠. B를 밀어주는 힘은 일단 없어요. 근데 왜 밀릴까요? 미스터리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A를 밀어주고 있고 그 A를 밀어주는 힘이 B에게 전달돼서 즉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B가 가속도 운동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10N의 힘이 A에게 작용하고 있고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 있으니까 B가 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다. 즉 B에게 작용하는 힘, 여기 요 6N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정체가 뭐였냐면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이거 요렇게 표시해 볼게요. FAB라고. A로부터 B에게 작용하는 힘.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 바로 6N이에요. 자, 근데 우리 뉴턴 운동 3법칙이 뭐였죠? 작용 반작용 법칙이었고 A가 B를 밀어주면 반대로 B도 A를 밀어줄 거고요. 얼마의 크기로? 같은 크기로. 무슨 방향으로? 오른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밀어준다고요.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었어요.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A가 B에게, B가 A에게 작용하더라 라고 했으니까 A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밀어주는 10N이 있었고, 그렇죠? 자, 밀어주는 10N이 있었고 반대로 B가 A를 밀어주는 힘 FBA라고 써볼게요. B가 A를 밀어주는 힘이 몇 N이에요?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 6N이니까 B가 A를 밀어주는 힘도 반작용, 즉 6N이더라. 따라서 10N이 오른쪽으로 6N이 왼쪽으로 작용하니 두 개를 합치면 몇 N의 힘이? 4N의 힘이 R자력으로, R자 힘으로 작용하게 되더라. 맞죠? 요거. 그렇게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단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스템에 작용하는 R자 힘을 찾고 전체 질량을 찾아서 가속도를 계산했어요. 자, 요렇게까지 묻는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 A와 B 사이에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는지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 4단계, 5단계까지 같이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 A와 B의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을 찾고 어떻게 찾냐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찾으면 됩니다. 4N, 6N이 작용함을 알았고 여기에서 A과 B를 밀어주는 힘이 B에 작용하는 힘의 전부니까 결국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 6N, 이게 바로 R자 힘으로 나타나고 A는 10N으로 밀어줬으나 B가 A도 밀어주기 때문에 합치면 4N의 R자 힘이 작용하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오늘 물체 운동의 분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얘랑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운동이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2kg, 3kg은 동일한데 어떻게 힘이 작용하냐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10N이 작용하는 상황. 아까는 A를 밀어줬지만 이번에는 B를 잡아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이에는 실이 연결되어 있고요. 힘이 10N이 작용하고 있더라 라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 운동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F는 MA에서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까요? 자, F는 MA. 자, 이 시스템 전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라고요? 10N. 자, 이 시스템 전체의 질량이 얼마라고요? 5kg. 따라서 A는 2m/s 제곱이다 라는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건 뭐였냐면 A와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얼마인지. 즉, 여기에서 A와 B를 따로따로 생각해 볼 건데,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2 곱하기 F는 MA니까 2 곱하기 2 해서 4N, 즉 A한테는 4N의 힘이 작용하고 B한테는 F는 MA니까 3 곱하기 2, 즉 6N의 힘이 작용하더라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A한테 작용하는 힘이 뭔지를 살펴보니 A와 B가 연결되어 있었고 10N이 B만을 잡아당겼어요. 근데 A가 끌려오는 건 여기 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실을 통해서 B가 A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즉,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만 존재해요. A에는. 지금 마찰력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거니까, 자, 요 4N의 정체가 바로 요게 바로 실이 요 4N은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이더라. 그래서 A는 4N의 R자 힘을 갖고 움직이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B가 좀 헷갈린데, 자, B가 A를 실을 통해서 잡아당기고 있어요. 실이 A를 4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고, 반대로 A도 B를 실을 통해서, 여기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실을 통해서 실이 B를 4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겠죠. B에게 작용하는 모든 힘을 계산해보면 왼쪽으로 4N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는 작용했던 10N이 있었어요. 합치면 몇 뉴턴? 6N. 우리가 계산했던 6N이 맞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앞으로 가서 보니까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몇 뉴턴이었죠?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이 각각 6N. 즉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6N이었고, 자,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A와 B 사이에 실을 통해서, 실에 걸리는 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였냐면 여기는 4N이었어요. 자, 왜 다르냐면 아까 A, B에서는 A를 밀 때 작용하는 A, B 사이의 힘이었고, 이번에는 B를 잡아당길 때 작용하는 A와 B 사이의 힘이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구나, 언제나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보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F는 MA에서 가속도를 찾아보고, 그 가속도를 통해서 A와 B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을 찾고, 그 다음에 그 힘의 모든 힘, A에게 작용하는 모든 힘과 B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분석해 보면 보기에서 나오는 모든 상황을 다 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자, 활용되는 문제 하나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상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2kg인 물체가 이렇게 실에 걸려서 매달려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1kg인 물체가 달려 있다면 이거 밑으로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온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는데 내려와요. 왜냐면 요 전체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요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는 MA인데 이때 중력 가속도 G가 작용하니까 mg, 즉 1 곱하기 10 해서 10N의 힘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고 10N이 작용하고 있고 요 2kg인 물체를 보니까 20N의 힘이 아래로 작용하나 여기 책상 위에 올려져 있으니 20N이 수직 항력으로 작용해서 결국 얘는 중력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결과적으로 1kg과 2kg이 연결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전체의 알짜 힘은 10N이 되기 때문에 얘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볼 것은 2kg과 3kg을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한 상황에서 3kg이 걸려있는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kg이 매달려 있는 상황. 자, 이때 2kg인 물체 A와 3kg인 물체 B 사이에 작용하는 힘, 요 실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장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물체의 운동을 잘 분석해야 됐는데 한번 보자.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MA인데 자, 이 2kg, 3kg 전체 시스템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B에 작용하는 중력이고요. 그 중력은 mg 해서 30N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0은 전체 질량 얼마? A와 B 합치면 5kg. 따라서 A는 6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 여기까지가 스텝 1. 그 다음 스텝 2를 보면 A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죠? A에 작용하는 힘은 실이 잡아당기는 것밖에 없어요. 즉 실에 걸리는 장력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되네요. 그렇죠? 알짜 힘 어떻게 찾는다고요? F는 MA로 찾는다고 했고 2kg이 6m/s 제곱으로 움직이니 12N의 힘을 받는다. 즉 실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12N이더라. 동일한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 B도 얼마만큼의 힘을 받는 거예요? 실에 의해서 12N으로 당겨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30N과 12N이 작용하니까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몇 N? 계산해보면 18N.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질량이 3kg, F는 MA로 넣을 수가 있으니까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그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도 해서 18N이 되더라. 결과적으로 요거랑 같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우리가 물체의 운동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아까 요 상황에서 요 물체의 운동을 한번 수평면으로 확장시켜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자, 지금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가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물리학 1을 배우면서 물체의 운동을, 힘을, 가속도를 분석해서 물체를 파악하는 그 과정이니까 이번 시간 잘 들으면 물리학 1 거의 다 들었다라고 생각해도 조금만 거짓말 못해서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가 연결되어 있고 자, 요 운동을 옆으로 잡아당기는 걸로 생각해 보면 힘이니까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30N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를 잡아당기는 힘은 따로 없었죠?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동일한 상황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게 조금 헷갈린다면 이 상황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봐도 돼요. 요거는 조금 더 쉬우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F는 MA 동일하고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30N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전체는 5kg이니 가속도는 6m/s 제곱이고 했고 자, 6m/s 제곱이니까 A에 작용하는 힘은 MA 해서 12N. A는 12N. B는 18N이 작용하고 있더라. 그리고 A가 12N의 힘을 받고 있다는 건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밖에 없으니 A한테는 결국 실에 걸리는 힘은 12N이 되는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B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30N과 12N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B에는 오른쪽으로 18N의 알짜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일한 상황이라고 했고요.
자,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면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도르래까지 해볼 수가 있어. 여러분 도르래 나오면 숨이 턱 막히기 시작하죠. 턱 막히면서 문제 풀기 싫어지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이랑 요 한 번만 제대로 한다면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기까지만 지워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르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자, 여기 도르래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매달린 도르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똑같이 2kg, 오른쪽은 3kg이라고 해볼게요. 자, 어디로 도르래가 이 물체가 내려갈까요? 왼쪽, 오른쪽? 당연히 무거운 오른쪽으로. A가 아니라 B 쪽으로. 왜냐하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은 mg, 즉 20N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은 mg, 3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더라. 즉 A와 B 전체 시스템으로 봤을 때 A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B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계산해보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거를 여러분 수평면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쪽으로 30N, 이쪽으로 20N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먼저 해볼까요? 자, 20, 30이니까 R자 힘이 얼마? 10N. F는 MA에서 R자 힘은 10N이고 질량은 5kg이니 가속도는 2m/s 제곱이더라 라는 거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A와 B에 작용하는 R자 힘 계산해보면, 자, A가 2kg, B가 3kg이니 MA, 즉 2 곱하기 2 하니까 A는 4N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B에는 3 곱하기 2 해서 6N의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R자 힘이고요. 그러면 모든 힘을 한번 분석해 보자 라고 했잖아요. 자, 모든 힘을 분석해 보면 A, B에서, 자, B에 작용하는 힘, 잡아당겼던 30N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0N이 있었고 실이 잡아당기는 힘 몇 N이 될까요? 합쳐서 6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24N이 돼야 되고, 자,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 실에 걸리는 장력이 24N이니까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도 마찬가지로 24N일 거고, 동일한 크기의 힘이 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니까 A를 잡아당기는 힘이 20N이었으니까 결국 A한테 작용하는 R자 힘도 4N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니까 쉬운데 도르래로 가서 한번 보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30, 20이 작용하니까 R자 힘 10N이 작용하고 10N이 작용하고 질량은 5kg이니 전체 가속도 A는 2m/s 제곱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따라서 A한테 작용하는 힘, 우리 요 가속도는 요 방향이잖아요. B가 잡아당기는 방향, 요쪽 방향의 가속도를 가질 거고, A가 작용하는 R자 힘,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MA 하니까 4N,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MA 하니까 6N이 되더라. 자, 모든 힘을 한번 분석해 보면 B에는 중력 30N이 작용하고 실에 걸리는 장력 때문에 6N으로 줄어든 건데, 그쵸? 얘가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 크기는 30에서 24N 빼면 되는 거니까 실에 걸리는 장력은 24N이 되더라. 우리 여기서 계산했던 그 24N과 같은 의미입니다. A도 마찬가지예요. 실이 A를 위쪽으로 24N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 아래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20N이 잡아당기더라도 실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 4N의 R자 힘을 받더라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그 물체의 운동 분석의 정체였어요. 별게 아니라 물체 개의 요 시스템에 작용하는 R자 힘을 찾고 전체 질량으로 나누니 가속도가 나왔고, 그 가속도를 이용해서 A와 B의 R자 힘을 찾을 수 있고, 그 R자 힘을 이용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분석해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도를 해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활용되는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상황을 볼 거냐면 물체의 운동 분석뿐만 아니라 그 분석을 통해서 그래프 해석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만 지우고요. 여기다가 한번 빈 여백에다가 한번 쌤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kg이고 3kg이에요.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학평, 목평 이런 문제들을 보면 실이 끊어지는 상황도 많이 나오죠. 그렇게 활용돼서 나오는데 여기도 우리 한번 실을 끊어 봅시다. 1초 때 가만히 정지해 있던 물체가 1초 때 실이 끊겼다. 이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 보자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 끊기 전과 끊긴 후를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끊기 전은 아까랑 똑같아요. F는 MA로 계산해 볼 수가 있고 전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시스템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30N, 전체 질량은 5kg, 따라서 A는 6m/s 제곱이 되고 자,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12N, 12N,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18N이 되더라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따라서 실에 걸리는 힘은 요 A에게 작용하는 힘, 요게 바로 실에 걸리는 장력이 된다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 물체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이거는 끊기 전에는 얼마의 가속도로 움직였죠? A와 B가 동일한 실로 연결돼서 움직였으니까 A와 B가 동일한 6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정지했던 A, B가 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만큼 증가했죠? 6m/s 제곱이니까 6m/s가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A도 이렇게 B도 같이 실에 매달려서 움직이니까 A와 B가 동일한 가속도를 갖더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실이 끊어진 상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A는 어떻게 될까요? 실이 끊어지면 A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가 되죠? 끊어져 버렸으니 실이 잡아당기는 힘은 없어지고 끌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어지고 힘이 없으면 물체는 그 속도 그대로 움직인다. 관성 법칙이 있으니 A는 어떻게 된다고요? 6m/s로 일정하게 가더라. 요렇게. 그 다음 2초 때까지를 보면 A는 등속도 운동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B는 어떻게 되죠? 자, B에는 3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고 실에 의한 장력이 12N이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18N의 알짜 힘을 받았었는데 실이 끊어져 버리면 실이 잡아당기는 12N이 사라지고 요게 사라지고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그대로 그냥 30N. 따라서 F는 MA니까 30N은 3kg 곱하기 A. 따라서 A는 10m/s 제곱, 즉 중력 가속도랑 같더라. 그대로 그냥 뚝 떨어진다, 자유낙한다. 이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따라서 10m/s 제곱의 가속도, 즉 1초당 10m/s씩 속도가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 2초 때의 속도는 16m/s가 되겠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B의 그래프는 이러한 운동을 하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게 B, 요게 A. 요런 식으로 활용돼서 우리가 힘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힘을 가지고 가속도를 찾을 수 있고 힘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속도 시간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컨셉 F는 MA를 적용해서 가속도를 찾고 그 가속도를 통해서 알짜 힘을 찾고 그 알짜 힘을 통해서 실의 장력을 찾는 그 과정은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요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얘는 도르래로 연결해 놓은 물체예요. 여러분 도르래 조금 싫어하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많이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두렵지가 않아요. 쌤이랑 같이 한번 뚫어져라 쳐다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가 있고 A는 2kg, B는 3kg, 쌤은 70kg 이렇게 있습니다. 자, A와 B가 있고요. 얘도 실을 한번 끊어볼게요. 1초 때 끊겼습니다. 아까랑 같은 상황이고요. F는 MA니까 A와 B가 각각 이쪽 방향으로 20N, 30N이 작용하니 R자 힘은 10N. 두 개 빼야 되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전체 질량 5kg이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 우리 이제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속도 찾았으니까 R자 힘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R자 힘은 지우개로 이거 헷갈리니까 지워놓고 자, R자 힘은 2kg, 3kg이니까 어디로? 요렇게 6N. A는 요렇게 4N이 작용하더라라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실에 걸리는 힘은 얼마일까요? 실에 걸리는 장력은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30N이고 얼마여야 되냐면 24N이어야 되죠. 따라서 장력은 24N이다 라는 것도 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실이 끊겼고 VT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예요. 자,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0에서 1초, 1에서 2초까지를 그려보겠습니다. 1초 때 실이 잘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잘리기 전에 A와 B는 실에 매달려서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 즉, A와 B는 1초 때 2m/s가 되더라.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 1초가 궁금한데 실이 끊겼어요. 자, 실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실이 끊겼어. 그러면 B는 내려오던 그 속도에서 점점 중력 가속도만큼 속도가 빨라지겠죠. B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B가 2m/s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실이 끊기면서 중력 가속도 즉 10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겼고 따라서 1초 뒤에는 10m/s가 증가한 12m/s가 되더라. 누가? B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A가 조금 헷갈린데 여러분 A가 2m/s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A가 2m/s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속도가 아니고 속력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속력이 2m/s였고 그러다가 실이 끊기니까 중력이 작용해서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이 속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멈춘 다음에 밑으로 점점 빨리 떨어지겠죠. 마치 던진 공처럼 이거는 2m/s로 던진 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올라가다가 멈추고 다시 내려오는. 따라서 이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증가하는 밑으로 점점 빨라지는 형태.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요? 1초에 10m/s가 변하니까 2m/s로 올라가던 게 멈추고 다시 내려오게 되니까 총 10m/s가 변하려면 나중에 8m/s가 되겠죠. 요러한 A는 조금 속력으로 그리려니까 조금 헷갈리지만 요렇게 그려지더라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건 사실 많아 보이지만 요거 하나였어요. F는 MA를 잘 쓸 수 있느냐? 물체의 가속도를 찾았다면 그 물체의 질량을 곱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을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의 운동, 힘을 분석해 봤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 봤습니다. 물체 시스템에 작용하는 R자 힘과 질량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찾아봤고요. 그 가속도를 통해서 A, B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을 찾아봤고 그 R자 힘을 분석해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표현해 봤고 그 표현한 힘을 다 더했더니 실제로 그 R자 힘이 되더라.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나는 R자임을 찾을 수 있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실에 걸리는 장력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요 30분 정도의 시간이 여러분들 진짜 엄청난 시간이 될 겁니다. 다시 선생님 믿고요. 쭉 나아가 보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 나갈 건 뭐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써있죠? 새로운 개념인데 우리 지금 운동량, 충격량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그렇죠? 운동량이 뭘까요? 운동량.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어떤 량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선생님이 달리고 있을 때의 운동량과 강호동이 달리고 있을 때의 운동량과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딱 생각해 봐도 운동량이 커 보여요. 그렇죠? 강호동 씨가 달리고 있을 때의 운동량이 뭔가 더 커 보여요. 자, 그 말은 운동량은 뭐에 비례하더라? 질량에 비례하더라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선생님이 10m/s로 달리고 있을 때랑 20m/s로 달리고 있을 때 어떨 때 선생님의 운동량이 더 커 보여요? 당연히 빨리 달리고 있을 때. 그렇다면 운동량이라는 개념은 아직은 조금 모호하지만 그래도 빠르기에 속도에 비례하는 값을 갖는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정의 자체를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한다면 새로 나오는 개념이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운동량이라고 정의 내리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영어로 운동량을 P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멘텀인데 P라고 쓰고 질량은 mass, M, 그 다음에 속도는 velocity 해서 V, 즉 P는 MV로 쓸 수가 있어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값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마치 70kg에 선생님이 5m/s로 달리고 있다면 선생님의 운동량 P는 MV로 쓸 수가 있는데 70 곱하기 5 해서 350 단위 그대로 쓰면 돼요. 킬로그램 미터/s의 운동량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누가 있을까요? 영희가 이쪽으로, 영희가 50kg이라고 합시다. 자, 영희가 왼쪽으로 2m/s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영희의 운동량은 얼마일까? P는 MV라고 했으니 50 곱하기 2 해서 100이라고 하면 틀려요. 왜? 우리가 지금 운동량 P는 MV에서 V는 속도고요. 오른쪽 방향을 우리 일반적으로 플러스라고 놓으니까 영희는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속도의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2m/s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따라서 요 V 대신 2 대신 마이너스 2를, 즉 영희의 운동량은 100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100kg/s가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바로 운동량의 개념이고요. 앞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건 운동량과 충격량이니까 충격량까지 봐야겠죠. 충격량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새롭게 개념을 정의하는 거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이 클 때 큰 값을 갖는 걸 텐데, 자, 선생님이 10N으로 분필을 때리는 거랑 20N으로 분필을 때리는 거랑 어떨 때 이 분필이 더 충격이 커요? 당연히 큰 힘으로 때릴 때, 즉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충격이 크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 잔소리가 1분 들릴 때랑 2분 들릴 때랑 어떨 때 더 충격이 커요? 2분 들릴 때 더 충격이 크죠. 즉 가해지는 힘도 문제지만 시간도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량은 커지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으니 충격량을 그냥 힘 곱하기 시간으로 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충격량을 영어로 임펄스라고 한대요. 그래서 I라고 쓰고요. 힘은 영어로 포스잖아요. 포스 있다. 포스. F 곱하기 타임, 즉 I는 F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렇게 외우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FT 아일랜드 MVP 이렇게 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운동량 P는 MV, 충격량 I는 FT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럼 충격량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주먹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먹 같나요? 주먹으로 벽을 10N의 힘으로 5초간 때렸어요. 벽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얼마? I는 FT니까 10N의 힘이 5초간 가해졌으니 결과적으로 50N만큼의 충격량이 가해지더라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충격량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관념만 살펴봤는데, 개념만 살펴봤는데 이거를 그래프상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운동량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가 다음과 같더라 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덕쌤의 운동량이 점점 증가하는, 질량이 막 증가하는 건 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러한 경우에 이 그래프에, 선생님 그래프 나오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밑넓이와 기울기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요 PT 그래프,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큰 의미를 가져요.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즉 기울기는 델타 T분의, 요 델타라는 게 변화량의 의미였어요.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놓을 수가 있고, 자, 시간 0초부터 T초까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요 값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를 V, 처음 속도를 V0라고 넣는다면 mv-mv0로 놓을 수가 있을 거고 m으로 묶이니까 v-v0로 놓을 수가 있을 텐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거 이거 뭐였냐면 가속도였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가속도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즉 힘이 되는구나. PT 그래프에서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이번에는 FT 그래프. 힘과 시간 그래프, 충격량을 나타내는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다음과 같을 때 시간에 따라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즉 10N의 힘으로, 선생님이 10N의 힘으로 칠판을 1초, 2초, 3초 계속 누를 때 칠판에 가해지는 충격량의 크기는 F 곱하기 T와 같으니 결과적으로 그래프의 무엇과 그래프의 밑넓이와 같은 값이 되더라. 충격량이라는 값은. 즉 밑넓이는 충격량이 되더라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을 때도, 요럴 때도, 자 FT 그래프가 다음과 막 같을 때, 막 변할 때도 어찌됐던 작은 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이 밑넓이, 여기에 해당하는 요 밑넓이 값이 결과적으로 요 시간에 해당하는 충격량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뭐 했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이 뭔지 정의를 해봤어요. MVP, FT 아일랜드라고 했어요. MV는 P와 같고 FT는 I와 충격량과 같더라 라는 것을 정의 내렸고, 요 값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량과 충격량을 계산해 봤어요. 힘이 가해질 때의 충격량과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량을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도 해석해 볼 수 있었다. 근데 선생님, 운동량이 뭔지는 알겠고요. 충격량이 뭔지도 알겠어요. 근데 왜 하필 요거 두 개를 같이 배우나요? 라고 질문을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 요 두 개가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배우는 겁니다.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운동량과 충격량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충격량 I는 FT다 라고 했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고요.
힘은 뉴턴 운동 2법칙에 의하면 가속도 법칙에 의하면 ma라고 했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속도는 우리 뭐였냐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곱하기 t.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t가 지워지네요. 따라서 요 값은 mv-mv0. 여기에서 v는 나중 속도였고 v0는 처음 속도였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은 mv니까 m 곱하기 나중 속도 한 요 값이 뭐가 돼요? 그렇죠. 나중 운동량이 될 거고 그 다음 m 곱하기 v0 한 요 값은 처음 속도를 곱했으니까 처음의 운동량이 될 거예요. 처음 운동량. 결과적으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결과적으로 충격약이라고 하는 값은 무엇과 같냐? 델타 P와 같다. 델타 P가 뭐냐면 운동량 변화량과 같더라라는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 거 빼기 처음 게 변화량이니까 운동량, 나중 운동량이라는 것은 MV, 처음 운동량인 것은 MV0. 그 차이니까 충격량, 가해준 충격량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량이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kg인 물체가 선생님은 2를 사랑합니다. 계산이 쉬워져요. 그렇죠? 2는 곱하기도 쉽고 나누기도 쉬워요. 2kg인 물체가 10m/s로 날아가고 있는데 공이 등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 벽에 부딪혔어요. 쾅 부딪혀서 튕겨나갔는데 얼마의 속도로 튀어나갔냐면 2m/s로 튀어나갔어요. 자, 이때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을 살펴보고 그 운동량 변화량이랑 충격량이 같다고 했으니 여기서 한 2초 만에 튀어나갔다고 합시다. 공이 와서 벽에 부딪히고 2초 뒤에 튀어나간 거예요. 즉 2초 동안 힘이 가해진 거죠. 그때 가해진 힘의 평균 크기는 얼마일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량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처음 운동량 얼마죠? P는 mv. 질량 2kg, 속도 10m/s니까 20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고 나중 운동량, 여기 처음이니까 제로로 넣을게요. 나중 운동량 P는 mv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2 하니까 4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속도에서는 여러분 3만 원을 꾼 거랑 3만 원을 벌은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3만 원 빚진 거랑 3만 원 벌은 거랑 다르듯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다르듯이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이 다르고 왼쪽 방향으로 2m/s로 달려가는 거니까 속도의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2m/s의 속도를 갖는 거고 여기서 V에다가 2를 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를 넣어야겠네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2m/s니까 결과적으로 물체의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4가 되더라. 따라서 요 공의 운동량 변화량 델타 P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 마이너스 4 빼기 20, 즉 마이너스 24kg/m/s만큼의 운동량이 변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량 변화량이 뭐랑 같다고요? 충격량이랑 같다고요. 충격량 I는 FT랑 같다고요. 근데 보니까 몇 초 동안 힘이 가해졌대요. 2초 동안. 물론 힘의 크기가 조금 바뀌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2초 동안 일정한 크기의 힘이 가해졌다고 생각해 보면 F 곱하기 2초 한 값이 충격량인 거니까 요 크기가 얼마? 24. 마이너스 24예요. 따라서 F는 마이너스 12N의 힘이 가해졌더라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가 무슨 의미인가요? 힘도 방향을 표시할 수가 있고 플러스 방향이면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이면 왼쪽으로 힘이 가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공이 날아와서 벽에 부딪힐 때 가해지는 힘은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공을 왼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죠, 벽이.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12N의 힘이 2초간 가해져서 공이 벽에 부딪혀서 2m/s로 날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운동량 변화량과 충격량은 그 값이 같더라 라는 것을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충격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량 I는 F 곱하기 T인데, 자,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자동차가 선생님 장래희망은 화가였는데 만화가였는데 포기했어요. 그림을 못 그려서 포기했는데, 자, 여기 자동차가 있고요. 100kg이라고 합시다. 자, 10m/s로 달려가고 있다고 합시다. 자, 벽에 부딪혔어요. 꽈당. 안전운전 해야 되는데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 벽에 얼마만큼 부딪혔냐면 1초에 벽에 부딪혀서 1초 만에 멈췄어요. 그리고 동일한 자동차가, 자, 이번에는 좀 다르죠. 자동차 앞부분이 좀 길어요. 근데 질량은 똑같아요. 100kg인 자동차가 10m/s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이 기니까 벽에 부딪혔을 때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요. 2초라고 합시다. 어디가 덜 아플까요? 둘 다 벽에 부딪히니까 아플 텐데, 안전운전 해야 될 텐데, 벽에 부딪혀서 자동차가 멈췄어요. 일단 운동량 변화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운동량 변화량 델타 P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고, 자, 나중에 자동차는 벽에 부딪혀서 멈췄으니 운동량이 얼마예요? 0이죠. 멈췄으니까 0이에요. 처음에는 얼마죠? 100kg이 10m/s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100 곱하기 10, 즉 마이너스 1000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었고, 위에 자동차 A는, 그 다음 아래 자동차 앞부분이 긴 B는 똑같아요, 사실. 자, 나중에 부딪혀서 멈췄으니까 운동량 0이고요. 처음에는 100kg인 물체가 10m/s로 움직이고 있으니 운동량 변화량은 마이너스 1000으로 동일해요. 허나 앞부분이 길었던 차는 2초 동안 멈췄고 앞부분이 짧았던 차는 1초 만에 멈췄어요. 누가 더 아픈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게 운동량 변화량이고, 이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라고 했으니, 자, 요게 바로 충격량 FT인데 몇 초라고요? 1초. 따라서 F는 얼마? 따라서 F는 마이너스 1000N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앞부분이 긴 자동차에서는, 비싼 자동차에서는 FT인데 T가 2초가 걸렸어요. 1초가 아니라. 자, 2초 동안 멈췄고 2 곱하기 F가 마이너스 1000이니까 계산해 보면 F는 마이너스 500N. 무슨 일이 발생했죠? 자동차가 질량, 100kg의 질량을 갖고 있던 자동차가 10m/s로 움직일 때 벽에 부딪혀서 멈춘 상황은 동일한데, 하나는 1초 만에 멈췄고 하나는 2초 만에 멈췄어요. 1초 만에 멈춘 건 그만큼 짧은 시간에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큰 힘이 들어간 거고, 그렇죠? 동일한 운동량을 갖고 달려오고 있는데 2초 동안 멈추려면 조금 작은 힘으로 멈춰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힘으로 멈추게 됐고 상대적으로 덜 아프더라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상황을 우리 저기에 대입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숙제를 안 해서 엉덩이를 맞았는데, 엉덩이 맞을 때 두 가지 종류의 학생이 있어요. 그냥 맞는 학생이 있고, 하면서 엉덩이 빼는 학생이 있죠. 엉덩이를 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의 회초리가 날아옵니다. 자, 선생님 회초리가 갖고 있는 운동량 변화량
V라는 속도와 엉덩이에 닿았을 때 멈췄다는 속도가 0이라는 운동량 변화량은 일정하다고 할 때, 즉 델타 P가 일정하다고 할 때, 선생님이 회초리의 운동량 변화량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이 값은 충격량 FT로 나타나고 엉덩이에 그냥 탁 맞은 학생들은 1초 만에 맞았으니까 F의 힘 그대로 간다면 아 하면서 엉덩이 빼면서 2초 동안 맞은 학생은 F가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게 더 효율적으로 덜 아프게 맞는 건데 선생님이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운동량 변화량이 일정할 때 시간을 길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물체에 가해지는 충격력이 작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포수가 공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야구 선수가 던진 공을 포수가 잡아요. 자, 공의 운동량 변화량. 투수가 던졌을 때의 속도와 잡았을 때 멈췄다는 그 관계는 변하지 않지만 잡을 때 탁 잡으면 아픈데 탁 뒤로 빼면서 잡으면 공의 운동량 변화량 MV와 0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잡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I는 FT에서 이게 델타 P였죠.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인데 여기에서 요 값이 일정할 때 시간이 길어지니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더라. 마치 운동량 변화량이 1000이면 1초 동안 힘이 작용했다면 1000뉴턴, 2초 동안 잡았다면 500뉴턴.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의 크기는 작아졌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상황 더 살펴볼게요. 그건 앞으로 가서 우리 충격량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상황. 에어백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에어백은 자동차가 충돌할 때 그냥 쾅 부딪히면 멈추지만 쾅 하면서 시간을 길게 해주죠. 움직이던 자동차가 멈췄다라는 운동량 변화량, 즉 충격량의 크기는 일정할 때 I는 FT에서 충격량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 힘은 작아지더라. 그래서 사람이 에어백을 통해서 멈추게 되면 덜 다칠 수가 있더라라는 안전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을 길게 하여,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뭐를 줄인다? 힘을, 가해지는 충격력을 줄일 수 있다. 어떨 때? I가 일정할 때. 운동량 변화량이 일정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요 상황 한번 볼게요. 대포죠. 자, 대포에서 포탄을 날립니다. 포탄을 날리는데 요 포신이 짧을 때랑 길 때랑을 생각해 볼게요. 자, 짧을 때는 힘이 가해져서 이만큼 힘을 받아서 축 날아가는데 포신이 길다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죠. 자, 여기에서는 I는 FT를 볼 수가 있는데 포탄에 작용되는 충격력을 생각해 볼 건데 충격량에서 충격력이 포탄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일정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는 포탄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일정한데 포신이 길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빠르게 멀리 날아갈 수 있더라. 즉 시간이 길어지니 가해지는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도 증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I는 FT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거고 당연하죠. I는 FT에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에서 충격량이 일정할 때는 F와 T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고 그 다음 I는 FT에서 F가 일정할 때,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T와 I는 비례 관계에 있다. 오래 힘을 가하면 더 큰 충격을 받듯이. 그렇죠? 이러한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고 얘를 그래프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FT 그래프. 충격력과 시간 그래프에서의 넓이가 밑면적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밑면적은 F와 T를 곱한 값이니 요 밑넓이는 충격량과 같더라 라고 했고, 충격량이 같은데 시간이 길어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런 상황이죠. 하나는 요만큼 시간 걸렸을 때 충격량을 받았지만 다른 하나는 조금 시간이 길어졌어요. 예를 들면 요렇게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충격량이 같은 상황인 거니까 얘를 여기까지 힘을 받게 했을 때 넓이가 같으려면 요 높이가 낮아지죠. 즉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줄어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I는 FT에서 I가 일정하다면, 넓이가 일정하다면, 충격량이 일정하다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덜 아프고, 따라서 계란을 떨어뜨릴 때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면 계란이 깨지지만 계란을 떨어뜨릴 때 방석을 깔아 놓으면 방석에 의해서 땅에 닿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땅에서 달걀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달걀이 안 깨질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과학적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의 관계였고요. 자,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 살펴봤으니까 운동량에 대한 마지막 정리 한번 볼게요. 운동량이 뭐였냐면 MV였는데, MV.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뭐가 작용하지 않는 경우,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항상 같다. 자, 운동량이 뭐였냐면 MV였어요. 근데 운동량이 일정하대요. 그 말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A가 얼마란 얘기예요? 가속도가.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0이고, 그 말은 작용하는 힘이 0이더라. 즉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그 시스템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되더라라는 게 바로 운동량의 보존 법칙이에요. 자,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러한 상황인데, 자, 이게 몇 킬로그램이냐면 3kg. 5m/s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kg이 1m/s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얘가 빠르니까 둘이 부딪히겠죠. 충돌이 일어날 건데, 자, 생각해보면 A와 B가 충돌할 때 요 A와 B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힘이 작용하진 않아요. A가 B를 치고 반작용으로 B가 A를 치는 일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외부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 전체의 운동량은 보존돼야 된다. 왜냐하면 A가 B를 밀고 B가 A를 밀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요 힘과 요 힘을 합치면 얼마예요? 물체 각각은 힘을 받아서 운동량이 바뀌겠지만 전체 요 시스템에서 본다면 왼쪽 오른쪽의 힘이 합쳐지면 0이 되죠. 전체 힘이 0이 되기 때문에 두 물체가 충돌하더라도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다면, 그냥 작용 반작용만 있다면 전체 운동량은 보존되더라. 즉, 자, 두 물체가 충돌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A가 3m/s가 됐대요. 자, 그러면 B는 얼마의 속도로 움직일까요?가 문제예요. 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운동량은 보존되더라. A와 B 전체 운동량과 충돌 후에 A와 B 전체 운동량은 같아야 한다. 보존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여기 생각해보면 PA 더하기 PB 값, 즉 3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1 한 값, 즉 16이 충돌 후에도 그대로 보존돼야 되고, 즉 PA 프라임 더하기 PB 프라임 충돌 후에, 자, 3kg이 3m/s고 1kg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요 값 그대로 16이 돼야 된다. 왜냐면 운동량은 보존되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걸 해보면 V는 16 빼기 9, 즉 7m/s로, 즉 B는 7m/s로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V'이 7m/s가 되는 거니까, 자, A와 B의 속도 차이는 4m/s고요. 충돌 후에도 A와 B의 속도 차이는 4m/s네요. 그렇죠? 충돌 전 속도 차이, 즉 요거를 VA라고 놓고 얘를 VB라고 놓고, 충돌 후에 A의 속도를 VA', 충돌 후에 B의 속도를 VB'이라고 놨을 때 요거를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반발 개수라고 하는 값을 정의 내려 볼게요. 이는 충돌 전 속도 차이 분의 충돌 후 속도 차이, 이렇게 정의 내리는 반발 개수라는 값이 있는데, 우리 지금 4랑 같죠? 4분의 4로 여기서는 1이 돼요. 이 값이 1일 때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탄성 충돌이 일어나더라. 탄성 충돌이 일어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값이 1이 아닐 때, 1보다 작거나 0이 될 때는 비탄성 충돌이 일어나더라. 에너지가 감소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탄성 충돌의 대표적인 예가 두 개가 붙어서 가는 상황이 있는데, 자, 앞으로 가서, 자, A와 B가 여기 테이프를 붙여놨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달려가던 A가 B랑 붙어서 나아가게 되겠죠? 얼마의 속도로 가게 될까요? 생각해 보면, 자, 요거를 지우고, 자, A와 B가 붙은 상황이니까 여기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가 A와 B가 이렇게 붙었어요. 3kg이고 1kg입니다.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속도 V를 찾고 싶어요. 어찌됐던 테이프에 의해서 붙었던, 충돌해서 튕겨나갔던,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부딪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전체 운동량은 보존되더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 충돌 전의 전체 운동량은 16이었으니 충돌 후의 전체 운동량도 16이 돼야 되고, 따라서 A와 B 붙은 여 전체 질량은 4kg. 따라서 충돌 후의 운동량 P는 MV라고 쓸 수가 있고, 4kg 곱하기 V가 16이 돼야 되니 충돌 후의 에너지는, 충돌 후의 속도는 4m/s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감소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으로 계산하잖아요. 자, 여기 충돌 전에 A와 B의 운동 에너지를 더해보면 2분의 1, 3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의 제곱하면 얼마죠? 25에 75에 1을 더하니까 76을 2로 나누는 38줄. 우리 운동 에너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근데 한번 에너지가 감소했는지만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A와 B가 붙어서 운동했는데, 즉 전체 4kg인 물체가 2분의 1, 4 곱하기 속도의 제곱, 4의 제곱, 16 하면 32가 되죠. 자, 38줄에서 32줄로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탄성 충돌이 아니니까 줄어든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요 상황, 우리 요 상황은 탄성 충돌이었는데 충돌 전의 속도 차이와 충돌 후의 속도 차이가 같은 탄성의 요 탄성 충돌에서의 반발 계수 값이 1인 요 상황은 에너지가 보존되나 한번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7의 제곱 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27, 49 더해서 76이 되고 2분의 76이니까 38, 즉 처음의 에너지랑 같은 값을 갖게 되죠. 에너지가 보존되는 탄성 충돌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운동량 보존,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충돌 전 그 시스템의 전체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시스템의 전체 운동량의 합은 같더라, 보존되더라 라는 걸 이용해서 다양한 상황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까지 같이 한번 봤고요. 이걸 활용해서 우리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체크, 빈칸 완성 문제입니다. 8번 문제. A와 B가 충돌할 때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뭐가 같고 방향이 어떻죠? 자, 생각해보면 A와 B가 충돌했어요. A와 B가 달려가서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요렇게. 그리고 접촉해야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A가 B를 미는 시간과 B가 A를 미는 시간이 같겠죠. 어차피 닿아야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시간이 같아요. 결국 A가 받는 충격량, B가 A를 밀면서 A가 받는 충격량과 A가 B를 밀면서 B가 받는 충격량은 F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걸린 시간,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같으니 충격량 역시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더라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단답형 문제 3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질량이 3kg인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질량이 각각 2kg, 1kg인 물체로 A와 B로 분리되었다.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지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서 폭발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외력이 없는 상태, 즉 운동량이 보존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3kg인 물체가 이렇게 분리됐어요. 2kg인 물체와 1kg인 물체로 각각 분리됐더라 라는 상황이고,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3kg인 물체가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얼마죠? 3 곱하기 0. 정지니까 운동량의 합은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A의 속력, 2kg인 A의 속력이 1m/s라면 B의 속력은 얼마일까? 전체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0이 돼야 되죠. 운동량은 보존되니까 충돌 전후에, 폭발 전후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량은 보존되니까 운동량의 합, 즉 PA 더하기 PB, 질량이 얼마냐면 2kg 1m/s 더하기 1kg 곱하기 B의 속도를 V라고 놓을게요. V, 한 값이 0이 돼야 되고 계산해 보면 V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즉 A가 1m/s로 날아갈 때 B는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2m/s로 날아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야 두 개를 합쳐야, 자 2m/s A를 보면 2kg이 1m/s로 날아가니까 1kg은 반대 방향으로 2m/s, 그래야 이 전체적인 운동량의 합이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B의 속력은 얼마더라? 속력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안 돼요. 우리 속도가 마이너스 2였고 속력은 그냥 크기니까 2만 쓰면 되겠죠. 2m/s가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분리 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후에 같다, 폭발 전후에 같다라고 했으니까 폭발하기 전에 정지해 있는, 즉 운동량이 0인 상태였으니 분리된 후에도, 폭발된 후에도 운동량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m/s와 0이 된다라는 거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우리 아까 달걀 깨트리는 얘기했는데 여기는 접시를 깨트렸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마룻바닥과 카펫에 동일한 접시를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렸대요. 마룻바닥에 떨어진 접시만 깨지고 카펫에 떨어진 접시는 안 깨졌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접시의 운동량 변화량은 같다. 자, 운동량 변화량 델타 P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라고 했고, 자, 나중 운동량은 얼마죠? 자,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의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이니까 충돌 전, 충돌 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기 닿기 바로 직전의 속도, 닿기 바로 직전의 속도는 얘가 떨어져서 어차피 동일한 접시가 거의 땅에 거의 닿을 때쯤 속도니까 mv로 같을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충돌한 후에 깨지던 아니던 어쨌든 정지해 있는 상태니까 나중 운동량은 0이네요. 자,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 마룻바닥에 떨어진 것도 카펫에 떨어진 것도 나중 운동량은 0, 처음 운동량은 mv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마이너스 mv로 두 개가 모두 같더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은 같고요. 2번, 두 접시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충격량 I는 FT라고 쓸 수가 있고 충격량 FT는 운동량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 두 접시가 모두 같았어요. 따라서 당연히 충격량의 크기도 같겠죠. 2번도 맞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두 접시에 작용하는 평균 힘. 자, 평균 힘. 충격량이 방금 같다고 했어요.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이 같았고, 충격량이 같은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마룻바닥에 떨어질 때랑 카펫에 떨어질 때, 카펫에 떨어질 때는 쿠션에 의해서 살짝 떨어지죠. 시간이 길게 떨어집니다. 마치 공을 이렇게 잡듯이. 자, 마룻바닥에 떨어질 때는 탁 닿죠. 걸리는 시간이 짧아요. 접시가 운동량이 변하는데 충격량이 가해지는데 그때 가해지는 힘이 짧은 시간 가해지고 따라서 큰 힘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FT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충격량인데 충격량이 같은 상황에서 시간이 길어진다면 이렇게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더라라고 했고 따라서 카페트가 더 작은 힘으로 작은 충격량이 작용할 수 있더라라는 설명을 했으니까 3번 두 접시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같지 않고 누가 크더라? 시간이 짧게 걸린 마룻바닥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 마룻바닥, F 카펫 했을 때 요게 크더라. 왜냐면 걸린 시간 T 마룻바닥, T 카펫 하면 요게 크기 때문에 그렇더라 라는 얘기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번에는 5, 2번에는 5, 3번에는 X로 우리가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시작한 두 물체의 운동 분석을 다뤘어요. F는 ma, 힘을 분석했고 시스템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찾았고 전체 질량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계산해 봤고요. A와 B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찾았고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장력이나 서로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의 관계를 살펴봤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을 살펴봤고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알차게 8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문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오늘 배운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적용해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힘내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